문학에서 223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클라라와 태양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클라라 앤더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오늘은 또 너무 특별하게 이제 우리 김보영 선생님께서 또 발제를 공동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또 재미있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클라라와 태양에 대해서 저는 부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로봇의 일생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가족 이 식으로는 옛날에 이제 이 작가의 작품을 우리가 문학의 숲에서는 두 개나 했어요. 하나는 남아있는 나날을 했고, 하나는 나를 보내지 마를 했고요. 우리 진미 선생님이 남아있는 나를 발제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나를 보내지 마를 2018년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클라라와 태양은 올해 새로 나온 신간이어가지고 마침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는 지금 문습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좀 기본 정보를 좀 알고 계실 텐데요. 1954년생이십니다. 1954년생이시고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영국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쭉 영국에서 살고 대학에서 철학과 이제 문해창작을 공부해서 작가로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해오고 계시고요. 맨 처음 첫 소설은 1982년에, 이때는 첫 소설은 일본을 배경으로 전후의 상처를 담은 창백한 언덕 풍경을 발표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책들이 그러니까 뭐 영국이라든지 혹은 이제 굳이 어느 일본과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족 이식으로는 1989년 남아있는 나날은 워낙에 유명한 소설이고, 이제 요걸로 이제 부커상을 받았죠. 부커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보내지만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고, 2005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타임지 선정한 100대 영문 소설 뭐 그렇게도 됐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클라라와 태양은 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왜 비교가 되는지는 이따가 내용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009년에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매력적인 단편집이 이제 녹턴이 원래 음악 곡이잖아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가지오 이시그로가 워낙에 음악의 조예가 깊어요. 음악의 조예가 굉장히 깊다 보니까 이 녹턴이라는 단편집이 굉장히 또 재미있고 독특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2017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독자들에게도 이 작가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가는 자기가 어떤 이제 위대한 작가들의 반열에 그런 어떤 발자취에 자기도 같이 반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한 영광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세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명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비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시야가, 그렇다고 해서 직설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문습에서도 사회주의 계열의 작가라든가 혹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작가는 좀 이제 완곡한 톤으로 또 굉장히 정제된 톤으로 어떤 세상을 조금 이래도 되는 세상일까? 이 세상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들에 대해서 혹은 문명에 대해서 독특한 문체로 잘 녹여낸 작품들이 대부분 이제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작품이 이제 뭐 어떤 거는 들쑥날쑥하는 작가들도 많잖아요. 또 어떤 작가들은 엄청 뛰어난 작품을 쓰다가 어느 때는 좀 약간 덜 미치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작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균질하게 수준이 높은 작품들을 그동안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1995년도에는 이제 대형 제국 훈장도 받았고요. 어쨌거나 이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했던 이언 맥키원도 최근에 다시 했잖아요. 이언 맥키원 같은 작가처럼 이 작가는 영국 문학의 지금 이제 황금 시기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단톡방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서점에 대형 서점에 갔더니 이 작품이 그 일본 문학 코너에 꽂혀 있어서 제가 좀 황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이제 영국 문학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작가이죠. 그리고 이제 노벨 문학상 아까 그 2017년 받았다고 했는데 위대한 정서적 힘을 가진 작가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노벨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평가 중에서 프란츠 카프카와 제인 오스틴을 섞은 작가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리 뭐 클라라와 태양 같은 거를 보면 요 느낌이 좀 안 나는데요. 제가 녹턴이라는 그 단편집이 되게 묘한 매력이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녹턴을 보면은 요 느낌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이 책을 그 녹턴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게 저기 이제 프란츠 카프카는 좀 아시다시피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내잖아요. 독특한 세계가 조금 낯설고 그 안에서 사람을 좀 고독하고 조금 이제 어쨌거나 중심부에 있는 인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약간 낯설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런 좀 기이함 혹은 꿈과 현실 약간의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쩌보면 프란츠 카프카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 녹턴이라는 작품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처한 상황도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제인 오스틴은 그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굉장히 어떤 이제 품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굉장히 잘 포착한 그런 작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굉장히 그 이제 품위 있게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체에 녹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작가는 이제 그 인터내셔널한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부분은 그 누구나 공감하는 삶의 얘기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써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의 작품 세계들을 저도 뭐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이제 한 절반쯤 읽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뭔가 보편적 어떤 가장 관심사는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 그래서 이 작가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과연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고 이 작품에서도 역시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저번에 저기 이제 나를 보내지 마 번역자였던 김남주 씨가 했던 말인데요. 이 작품 속에 나온 주인공들은 보면 되게 뭐 훌륭하거나 엄청 성공적이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좀 더 주변적인 사람들, 그래서 작품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나 또는 작가가 만들어낸 페르소나들은 여기 이 김남주 씨의 표현으로는 아침보다는 저녁, 성공보다는 실패 이런 식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지 마를 우리 문수분들이 거의 대부분 읽으셨을 텐데 보면은 그 이제 캐시 H라는 사람은 보면 캐시 H라는 주인공은 그 굉장히 뭔가 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역시도 인간적인 품위와 희망을 이제 잃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죠. 클라라와 태양에서도 클라라 역시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클라라와 태양이 이제 그 가시오 이시그로의 8번째 작품이고요. 8번째 소설이고 녹턴은 단편집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수준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준이나 주제나 톤이 굉장히 이제 일관적으로 훌륭하세요. 훌륭하시고 어떤 이 주인공들이 처한 곳은
그다음 뭐 엄청 밝고 좋고 하긴 뭐 소설이라는 것이 보면 소설이라는 걸 작가가 쓸 때 그것이 뭐 다 좋기만 하면 그걸 굳이 쓸 까닭도 없죠. 사실은. 그쵸? 뭐 자전적인 얘기나 뭐 어떤 얘기들을 쓸 때 혹은 사회에 대해서 쓸 때 많은 경우에 유토피아나 혹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 모습보다는 많은 소설들이 우리가 또 감동하거나 자극을 받거나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소설들은 원래 문습에서 만난 책들도 보면은 디스토피아적인 것들이 많았죠. 그 우리가 갑자기 그 메거릿 애투드의 뭐 증언들이라는 것도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세계를 그린 거였고 또 뭐가 있나요? 뭐 많은 책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SF만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우리 사회의 좀 어두운 모습이나 부조리한 모습들을 포착해내서 잘 그려내는 것이 그렇지만 또 이제 독자들한테 너무 막 가슴을 막 짓누르면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것이 작가의 어떤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클라라와 태양으로 좀 넘어가면요. 바로 이제 올해 초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소설이죠. 그리고 이것은 SF 사이언스 픽션에 해당합니다. 사이언스 픽션이고 보면은 상황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사회. 그러니까 지금 가동되는 건 아니지만 마치 뭐 몇 년 내에 혹은 뭐 늦어도 한 10년 내에 이런 사회를 살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멀지 않은 미래가 아닌가 싶고요. 주된 이 책의 어떤 이제 얼개는 뭐냐 하면 클라라가 주인공입니다. 클라라가 주인공이고 더 엄밀하게는 그리고 클라라가 주인공이면서 이 소설을 전개시켜가는 이제 화자예요. 화자인데 제목이 클라라와 태양이죠. 저는 태양도 클라라만큼 비중이 있는 어떤 주인공의 보조적인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뭐 태양이 인물은 아니지만 근데 이 책에서는 굉장히 의인화가 되죠. 어찌됐건 이 소설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AF라고 있어요. AF. AF에서 로봇인데 책에서는 로봇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써요. 그냥 AF라고만 불러요. AF인 클라라, AF인 뭐 누가 있죠? 갑자기 생각에 에런 뭐 여러 가지 그 AF들이 만들어지는데 AF가 보니까 무슨 약자냐 하면은 Artificial Friend, 인공지능 친구예요. 인공지능 친구인데 그래서 AF가 그 약자인데요. AF들이 만들어지는데 AF들은 청소년 특히 10대를 거치는 아이들한테 조력자이자 친구로서 그래서 artificial friend. 저는 핸드폰도 그냥 핸드폰에 시리 이런 거 안 쓰는데요. 집에서 우리 저기 김 부장님은 뭐 좀 쓰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집에 그런 인공지능 그런 거를 쓰시나요? 다른 분들은 좀 쓰시죠.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집안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인공지능과 같이 막 대화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뭐 많이 대화를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뭐 다 해주니까 또 되게 굉장히 친절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클라라 같은 이제 AF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자기를 이제 이렇게 뭐야 이렇게 영입하는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AF들은 주인한테 팔려가면은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이제 그 자기를 이제 구매한 자기를 이제 친구로서 이렇게 받아들인 그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클라라가 여기서는 주인공인데 바로 그런 AF의 여인 클라라가 주인공인 클라라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역할을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어떤 구조는 클라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서사다라고 했는데 로봇인데 저희가 이제 시리 뭐 그런 애들을 뭐 탄생부터 죽음이라고까지는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보시면 왜 제가 탄생부터 죽음까지인가라고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을 좀 보면은 클라라의 이 소설은 클라라의 어떤 생애
태어나서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그런 어떤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제품으로 만들어진 거죠. 엄밀하게는 제품으로 만들어졌지만 각자 다 중요한 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성격이 있어요. 성격 똑같지가 않아요. 다들 그 AF들이 성격이 있고 자기만의 고유한 개성이 있습니다. 클라라의 경우는 꾸준히 관찰하고 공감 능력을 가진, 왜냐하면 클라라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관찰하고 배우는 그런 학습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그 정원 팀장님 같은 사람인데, 저그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AF인데 굉장히 배우려는 그런 이제 그 학습열과 또는 특히 감정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이제 탐구를 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친절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친구로 이제 그 정해진 조씨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제 위험도 무릅쓰고 영적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설에서 주인공이 어떤 이제 영웅 서사를 가진 소설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클라라 헤드는 여기서는 어떤 이제 영웅 서사의 주인공과 다를 바가 없이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도 어떤 그런 이제 영적 모험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클라라와 태양의 제목인데 태양도 캐릭터라고 어떤 주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태양은 클라라 같은 AF들의 그 이제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으로 AF가 작동이 되고 또한 몇몇 화학물질 그런 걸 또 작동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클라라가 자기 이제 머리 부분에 뒷머리 쪽에 있는 화학물질을 좀 빼냈다가 이렇게 빼내니까 좀 이렇게 좀 어질어질하고 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 가지 멀티 소스의 에너지원들 중에서 태양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클라라는 그 태양을 굉장히 신격화해요. 신격화. 너무 재밌죠. 그리고 클라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태어나면 자기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태양을 어떤 인격적인 신인으로 느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문수에도 기독교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독교에서 이제 여호와는 인격적인 신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구약에서 많이 그렇죠. 분차님 그렇죠.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그 기독교에서는 신과 같이 막 대화하고 또 신은 또 이제 뭔가 특히 구약에서는 이제 화도 내고 또는 이제 어떨 때는 벌도 내리고 어떨 때는 상도 내리고 그런 거 맞죠? 근데 여기서 클라라가 보기에 태양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라는 혹시 태양이 화를 내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또는 자기가 어떨 때는 태양이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다 혹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태양이 뭔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신기를 거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마지막 써놓은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아까 잠깐 영어로 이제 책 비평하시는 분들이 한 얘기를 들었는데 토마스 하디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마스 하디 우리가 이제 테스를 옛날에 읽은 적이 있는데 테스라는 주인공이 보시면 또 농촌 사회에서 뭔가 이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이 발달해서 이렇게 거기 영국 사회가 급비급도로 산업화되어가는 사회 그런 과정에서 테스라는 주인공이 어떤 뭔가 비극을 맞는 것을 이런 어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너무 순수하고 자연의 모습을 닮은 테스가 뭔가 희생당하는 모습에서 보면은 문명화에 대한 비판이 녹아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태양은 어떤 자연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뭔가 이제 AF든 또는 이제 그 미래사회, 우리의 가까운 미래사회는 첨단 기술 사회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저기 토마스 하디 소설과도 뭔가 떠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주요하게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제 클라라의 친구가 되는 이제 루시가 있죠. 루시가 여기 보면은 보니까 유전자 편집, 제가 유전자 조작을 썼네요. 유전자 편집으로 뭔가 enhanced 됐겠죠. 뭔가 이제 뭔가 향상은 되었는데 뭔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유전자를 편집했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크리시는 그런 이제 자기 딸에 대해서 유전자 편집을 선택한 그 이제 루시의 엄마인데요. 여기서 되게, 이제 보영쌤이 좀 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자기 딸이 불상사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클라라를 활용하려는 계획도 세운다는 것도 되게 놀랍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제 유전자 편집을 선택하고 우리가 마치 돈이 많으면 막 성형수술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사회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집이라는 걸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향상되지 않은 그러면은 계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되는 거죠. 되고 그다음에 이제 루시의 아버지는 같이 안 사는데 보면은 사회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 뭔가 이제 효율과 자본과 과학기술이 뭔가 딱딱해가지고 주도하는 사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항하면서 그렇게 좀 아웃사이더에 있는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발제에서 우리가 앞서 했던 똑같은 SF 소설 같은 작가의 SF 소설입니다. 나를 보내지 마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두 소설이 나온 거는 한 지금 16년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나를 보내지 마. 저는 굉장히 이 소설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를 보내지 마에서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되게 비교하기가 좋아요. 주인공은 캐시 H라는 클론이에요. 클론, 복제 인간이죠. 그리고 이제 클라라 탱에서는 클라라인 그 AF 로봇이 주인공이고 이제 둘 다 이제 소설을 이끌어가는 그 이제 화자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나를 보내지 마에서는 학교가 있죠. 헤일섬? 헤일섬이었나? 헤일섬이죠. 헤일섬이라는 곳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장기 기증을 하고 죽을 운명으로 아예 그 클론들을 양성하고 키워요. 그리고 여기 클라라와 태양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진 길은 10대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쟁점은 두 가지죠. 나를 보내지 마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진 국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사랑과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태어나서 관리되고 그들은 똑같이 감정과 똑같은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욕망이나 행복에 대한 추구권이 있는데 그들은 성인이 되고 나면 자기의 원래 저기 이제 원본 인간이 뭔가 저기 이제 암에 걸리거나 뭐 신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장기 적출을 해서 자기는 서서히 죽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부여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라와 태양에서도 보면은 이들은 AF들은 아마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할 때 굉장히 감정과 학습 이런 거를 공감하는 능력들을 그 AF에게 부여를 했겠죠. 부여를 하니까 얘네들은 아마 어떤 장치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학기술을 너무 몰라서 얘네가 아마 스스로 학습을 계속적으로 해서 업데이트하고 고유의 어떤 캐릭터를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감정과 기억을 자기가 고통도 느끼고 행복도 느낀다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두 소설의 특징을 보면은 그러니까 두 소설은 어떤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나를 보내지 마를 보면 과연 인간은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다른 인간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준 어떤 인간, 돈이 있는 인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인간은 존엄한가? 무엇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는가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클라라와 태양에서도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는 희생과 헌신하는 어떤 AF가 있는데 그들이 인간과 다를 바가 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주인공들을 보면은 클론과 로봇인데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둘 다 여성이죠. 여성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클레라도 그렇고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약간 뭐랄까요? 좀 체념적 태도라 그럴까요? 그런 게 닮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우 다정다감하고 착합니다. 캐시도 착하고 클라라도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하는 힘은 기억이라는 것 같아요. 기억 때문에 살게라고요. 특히 이제 나를 보내제 말을 보시면 캐시가 이제 회상하면서 캐시도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죽음에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그동안 살아온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이제 기억의 시점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캐시전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고 나서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억의 힘인 거죠. 그런데 이제 기억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과연 이게 내 기억이 맞을까? 근데 그런 건 저희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어서 우리도 죽을 때가 되고 어느 순간에 갔을 때 우리를 버티게 해주시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의 추억의 힘밖에 없을 텐데 그나마 어느 순간에 가면은 또는 마음이 또는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내 기억이 맞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캐시 같은 경우는. 클라라 같은 경우는 기억들을 계속 쌓아가고 감정한 기억을 학습해서 만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버려졌을 때, 폐기됐을 때, 여기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폐기장에 그 이제 다 쓴 AF들을 갖다 그냥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클라라가 이제 거기서도 뭔가 소위 우리가 만약에 그냥 로봇이라 하면은 동력 그런 에너지원을 빼버리면 될 텐데 아마도 태양이 비치는 그런 이제 야작장이니까 아마 클라라는 계속 의식이 존재하는 상태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기억에 대해서 조금 겹치기도 하고 아까 그러니까 클라라가 종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런 기억이 혼란 또는 이제 믹스업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책의 몇 가지 포인트만 빠르게 좀 봐볼게요. 저는 보면서 AF는 그러면은 다른 계급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 보면은 너무나 사람과 똑같아지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AF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품으로 생산이 됐는데 사람과 똑같대. 그런데 얘네들은 무조건 보조자의 신분으로만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은 다른 계급으로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다 치면은 이를테면 종이면 종으로 태어나고 뭐 미국의 옛날에 그런 자기가 미국의 남부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이렇게 어떤 백인을 위한 그런 이렇게 이를테면 뭐 로봇 백인을 위한 뭐 이를테면 뭐 노예로 태어났다거나 그런 것처럼 AF도 다른 계급의 인간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왜냐하면 막 AF를 물건 취급하고 막 던져보거나 학대하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뭔가 이제 뭔가 인간 자기 주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맨날 보호해 주려고 되게 조심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이제 캐시 에치아 같은 나를 보내지 마의 클론들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무조건 장기 적출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계급의 인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급의 문제가 어찌됐건 여기서는 뭐 극단적으로 그리고 이제 AF가 계급이라고 해도 그들이 인간을 위해서 도구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지금은 저희는 이게 뭐가 문제지 딜레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우리랑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겉모습은 몸은 또 사람의 몸을 가진 것 같아요. 작품을 보면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이제 그 폐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갈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쨌거나 계급의 지금 모습은 또 우리가 없나라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 보면은 인권단체에서 동물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면 사람과 동물도 어느 정도의 이거는 좀 뭐 너무 진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계급적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저는 둔차가 우리랑 같이 우리는 마루라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뭐 이를테면 쥐 또는 동물 감히 뭐 약간 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감히 동물이 나랑 똑같이 밥을 먹어? 뭐, 그다음 차등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래야 되나? 라는 뭐 말이라도 저는 동물도 다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조금 이제 벗어난 얘기지만 그런 게 있고요. 영화 기생충이 우리가 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너무 재밌는 게 등급에 대한 표현이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클라라는 학습을 할 때 사람들의 신분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옷차림 같은 걸로 등급을 파악해서 등급으로 계급화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클라라와 태양의 관계가 매우 재밌습니다. 그래서 클라라와 태양의 관계는 이제 태양은 클라라한테서 어머니 혹은 부모와 다름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클라라가 봤을 때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 또는 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라가 시야 이 부분도 보영쌤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클라라가 세상을 볼 때 저는 이게 여러 개의 상자로 보는 부분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자를 보고 그 상자라는 표현이 어떤 그 작가가 참 잘 잡았구나. 그리고 상자가 클라라의 감정이나 클라라가 파악하는 어떤 주관에 따라서 굉장히 상자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인간들도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맥베이시의 헛간이라는 공간이 되게 재밌어요. 어찌 보면은 이 헛간은 태양의 성소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AF인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결과물인 클라라한테는 이 땅과 풀밭, 자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자연과 문명 혹은 과학기술은 약간 좀 대척점에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클라라가 봤을 때는 이 자연을 파악하는 게 좀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자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딱 데이터화가 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요즘 뭐 어떤 이제 기후 변화가 데이터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 표현이 너무 저는 좋았어요. 이게 클라라가 자연 속에 있을 때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클라라가 AF인데 그런 이제 인공지능 로봇인데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자연 속에 있을 때 긴 나무처럼 보였다 그래요. 자기를 그랬을 때 와 이게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을 학습하는 클라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클라라가 우리가 보통 요즘에 사회 문제가 뭡니까? 사람 사이에 단절되고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게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타인의 아픔을 못 느끼고 막 뭔가 게임이나 뭐에 중독되거나 혹은 내 자신한테만 매몰되어서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팬데믹 시대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더욱 게다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소설에서 만나는 클라라는 어느 인간보다도 공감 능력이 매우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미래 사회에서는 AI가 또는 AF들이 그 인간을 대체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고 왜냐하면은 클라라 같은 AF들이 어떤 이제 되면 어떤 아이들도 돌보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한 이렇게 노동력도 제공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AI 혹은 AF들이 어떤 인간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지금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인간의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진다면 인간과 AI의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일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 우리 사회도 그렇고 여러 선진 사회에서도 이제 이주민들이거나 난민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차지하거나 그런 것도 되게 갈등이 있죠. 그런데 점점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혹은 여성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여성들이 일테면 일반 남성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AI들이 또는 AI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에 대해서 뭔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그런 영화들도 있죠. 그런 저기 이렇게 이를테면 뭐 로봇과 인간들이 막 전쟁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에 빌 게이츠가 이제 로봇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게 되니까 자동화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는 로봇세를 매겨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논의가 굉장히 빨리 현실화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자리 문제 때문에 기본소득도 우리는 그런 논의가 충분히 무르기 전에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소득의 실험을 아주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금을 받으면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앞으로 AI의 시대가 됐을 때 많이 얘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주제만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족 의식으로의 전작들하고도 비슷한 것인데요. 환경오염과 개발, 문명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아주 명료하게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클라라가 공해를 유발하는 푸팅스 머신을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기계를 없애겠다. 없애서 조시를 구하겠다라는 그런 설정이 굉장히 재미있죠. 그리고 이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인간을 향상시키는 과학기술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또한 계급사회가 되어버린 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공해를 일으키는 인간들은 정말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클라라가 말을 하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명에 대한 비판을 보면 맨 마지막 이 소설의 거의 맨 마지막 문장도 이제 매니저가 저 멀리 있는 건설용 크레인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라는 문장에서 굉장히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 뭔가 이 사회는 뭔가 이제 문명과 개발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것도 담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인간일까? 무엇이 인간인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간을 인간이라고 구명하는 차이는 무엇인가? 감정을 갖고 있고 기억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인간이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클라라의 삶과 죽음은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AF들을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했을 때 어떤 이제 윤리적 문제는 이런 것은 과학기술의 그런 이제 윤리적 문제까지로 연결이 되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고영 선생님의 발제 끝나고 나면 그런 문제들도 좀 두루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발제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는 공유를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보영쌤이 공유를 해주시고.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할게요. 네. 네, 잠시만요. 안 좋네. 닫아놔가지고. 있다. 제 화면, 아이고. 화면 보이시죠? 네. 저는 이제 보면서, 약간 좀 사람들의, 여기 등장인물들의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이 갔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우정은 누구나 나눌 수 있다, 뭐지, 이렇게 좀 잡고 봤는데요. 이야기거리를. 그래서 클라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SF 소설이 나오면은 항상 거기서 묘사하는 이제 작가의 상상, 그 미래사회에 대해서,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미래사회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해서 주제를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이제 아까 은미쌤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데, 이거는 화자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능이 정말 말 그대로 높은 것 같은데,
이제 뭔가 그 문장들을 보면 이거가 학습이 되는 과정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부엌에서 멜라니아가 계속 물건을 옮겨 놓으니까 그거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텐데 사람도 사실은 그럴 텐데 이제 인공지능이 그걸 판단할 때 뭔가 표현할 때는 계속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겉모습들을 보고 이제 짙은 피부색, 46세 정도 나이, 등급이 높은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겉모습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을 보면 겉모습 일단 우리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도 보통 이제 키나 걸음걸이나 여러 가지 아니면 좀 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보통의 사람이 보는 걸 우리들이 보는 걸 보는구나. 피부색 먼저 보고 나이 보고 뭐 등급이 높은 뭐 좋은 거 입었는지 그런 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 책 표지가 왜 그런지 책 표지의 상자가 클라라의 그 시야를 표현한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고요. 그다음에 클라라가 굉장히 인간보다 더 아까 은미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공감 능력과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클라라는 이제 친구 로봇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누군가 그 조씨한테 선택을 받아서 친구 로봇이 된 거고, 그리고 친구 로봇이 되기 전에는 그 AF 판매점의 진열장에서 주변을 막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런 걸 보는 거죠. 아이가 어떤 소년 이렇게 사람과 AF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AF가 세 걸음 뒤에서 아이를 따라가고 있었다. 완전 하이엔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늘 이제 얘기한 거고 AF가 지시를 받아들인 거다. 근데 뭐 나의 아이가 나를 원치 않는 걸 알게 되면 어떨까 궁금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매니저가 클라라는 행복과 아픔을 동시에 사람이 느낀다는 걸 이제 관찰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그 조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라가 그렇게 학습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학습이 됐던 아니던 그 조씨한테 주는 우정은 정말 진짜인 거죠. 그래서 뭐라도 이게 조씨 아빠가 뭐라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조씨가 이제 자기 이제 머리에 있는 용액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하신 쿠팅스 머신이라는 게 자꾸 공해를 유발을 하는데 그게 해를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해의 기운이 조씨한테 못 가기 때문에 조씨가 안 낫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쿠팅스 머신을 파괴하려고 PEG9 용액을 빼냈어요. 근데 쿠팅스 머신이 굉장히 여러 개 중에 그 하나만 터뜨린 거죠. 결과적으로 조씨는 어쨌든 건강해져서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요 마지막 장면 어디야 야적장 단단한 바닥에 앉아 있게 되죠. 네. 그리고 그래서 클라라는 되게 학습을 잘하고 섬세한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재밌었어요. 어떻게 미래 사회. 그래서 미래 사회를 다룬 소설들을 보면서 지금이랑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뭐 향상이 안 된 아이를 향상이 되고 안 되고, 여전히 미래 사회도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런데 유전자 편집이라는 기술로 과학기술이 그런 차별의 하나의 도구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 클라라를 이제 자기 친구로 생각하는 조씨가 있지만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생길 거고, 그리고 아까 쿠팅스 머신, 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서 이걸 바탕으로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저는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우정과 사귐을 보면 뭐 조씨에게 다정하면서도 사려 깊은 클라라를 보며 이제 이 안에는 근데 조씨랑 클라라의 관계도 나오고 또 그러니까 클라라가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과 사람의 관계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조씨와
어릴 적 남자친구 뭐죠 막 정말 뭐 어디 같이 도망가자고까지 막 도망가자고라는 표현은 안 하는데 이제 계속 약간 좀 어릴 때 하기 좋은 약속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이제 떠나자.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래서 닉이라는 마치 그런 사귐도 나오고 그다음에 조 씨가 또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닉의 엄마와 닉의 아빠와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랑 넓게 이제 그러니까 조 씨는 어쨌든 조 씨 또한 클라라한테 되게 깊은 우정을 느낀 거겠죠. 그래서 인간이랑 인간종이 아닌 존재와의 사귐이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즘엔 뭐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 이상의, 그러니까 사람 친구 이상의 그런 사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귐을 통해서 뭘 기대하는 건가? 그리고 인간이 뭐 반려동물과 이제 사람종이 아닌 상대와의 사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이의 사귐은 뭐가 특별할까? 그런 얘기랑 그다음에 계속 인간이랑 비인간을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좀 헷갈려져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뭐죠? 뭐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라고 하는지 이거는 이제 요 책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좀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잠깐 요 책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어쨌든 그 사람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고통을 느끼는 면에서는 사람이랑 동물이랑 똑같다. 그래서 뭐 이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도덕교과에서 인간이 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클라라가 사람들보다 더 이성적이잖아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근데 이제 뭐 인간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구분된다고 하는 건 이제 철학자가 보기에는 이 책에 의하면 틀렸다는 말이죠. 왜냐면 인간에게만 있다고 생각되는 특징을 제시하면 갓난아이는 그런 뭐 이성이 있나? 중증장애인은 어떡하지? 네. 그래서 고유한 정의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면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사회가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도대체 누가 인간일까? 그러니까 이 책들도 계속 그런 거잖아요. 클라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이고 그 전에 아까 은미쌤 얘기하셨던 나를 보내지 마 이 책도 그렇고 근데 하지만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은 중요하다고 해요. 이거는 되게 왜냐면은 이제 죽음의 가능성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은 어떻게든 지켜진다라는 가능성이 없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진다라고서 그 인간 종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물에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내가 모르는 사람이 물에 같이 빠졌다. 그럼 누굴 구해줄 거냐?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당연히 사람을 구해주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이 중요한 건데 누가 인간일까? 인간은 도대체 뭘까?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이거는 그 김탁한 작가랑 그 정재승 과학자 있잖아요. 둘이 쓴 책인데 그래서 미래 사회를 묘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달라질 것과 달라지지 않을 것들은 뭘까? 이게 이제 세 번째 좀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 아까 언니쌤 이제 계급 얘기하셨고 이 책에도 그런 계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미래 사회는 이제 국가 간 이 책의 눈먼시계고 이런 책에 의하면은 어쨌든 국가 간의 이제 경기가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럴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상 로봇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혈연이나 지역 공동체는 당연히 붕괴될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공동체들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책에서 좀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이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수준이 되게 높아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하는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웬만한 거는 이제 사람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응급 환자가 70% 이상 기계모로 대체되는 수술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다라고 요 음원식의 경우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한 미래 사회는 그 정말 고유한 인간과 그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뭔가 치료를 하면서 내가 다리가 정말 뭐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갖다 붙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장기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장기의 문제가 생기면 정말 사망할 지경에 이르러도 미래 사회에서는 뭔가 기계로도 대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과 정말 원래 이제 아무것도 기계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이제 구분을 한다는 뭐 상상을 하거든요. 이제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아까 이 조씨 얘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근데 아니면 이것도 결국 인간인 것 같아요. 내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사람. 그거는 그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집착인지 마음인지. 그러니까 이 클라라에 대해서 조씨는 정말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모는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클라라가 이렇게 앞에 그 얘기 은미쌤이 하셨잖아요. 조씨 언니가 죽었다고 해서 엄마는 조씨도 잃을 것 같은데 그 슬픔, 조씨가 사라지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조씨가 죽게 되면 조씨 대신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뭐요 대사가 그러니까 행동도 흉내를 내야 되고 그래서 클라라한테 조씨처럼 걸어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조씨로서 그래서 이제 내면도 뭐 그렇게 해야 된다 했고 은미쌤이 앞에 등장인물 소개 잠깐 할 때 조씨 클라라도 그걸 좀 알죠. 그 초상화를 그리러 가는데 그 초상화를 그려주 조씨도 알죠. 조씨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사람이 실은 이제 조씨 로봇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가능은 하겠다.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또 이제 생각난 책이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가 책을 참 많이 쓰잖아요. 가볍게 종종 있는데 약간 이분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되게 선정적인 주제를 많이 제시를 하는데 이제 요 인어가 잠든 집이라는 건 진짜 그냥 가벼운 소설인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뇌사 상태에 이제 7살짜리 딸이 뇌사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예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뇌사라는 건. 근데 이제 뭐 소설이니까 전기 자극 기술을 이용해서 그 혈관이 돌게 애가 되게 혈관도 잘 돌고 자발적 호흡도 가능하게 보여요. 이제 전기 자극으로 한 3년 정도를 그러니까 애가 계속 자라고 막 혈색도 좋고 그다음에 전기 자극 기술도 계속 발달해가지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뭐 저 이쁜 애가 있네 이런 정도로 이제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거 뭐 죽음을 인정을 하고 뭐 장기 기증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과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쉽게 좀 포기하거나 떠나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같으면 약간 연명 치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는데 결론은 그냥 이 얘기나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 좀 구분을 해서 저가 주제를 정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부모의 이제 여기서 나온 조씨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아까 인간과 그런 게 결국 이제 인간이랑 비인간이랑 같이 구분 어디까지 도대체 인간의 고유성은 뭔가 뭐 그런 얘기들이랑 좀 통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결국에는 뭐 같은 의미긴 할 텐데 인간과 인간종이 아닌 존재와의 사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도대체 어떤 고유성이 있는지 뭐 그런 물음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